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섬뜩한 장면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17세기 유럽, 패스트가 반복해 유행하던 시기예요. 거리에는 시체가 쌓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창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어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처럼 긴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에는 새부리 모양의 기괴한 마스크를 쓴 채로요. 마스크 부리 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는 라벤더와 민트, 장미꽃잎, 정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역병 의사예요. 그리고 그 부리 안에 들어있던 것, 바로 허브였어요. 일부에서는 허브가 식탁 위의 재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브는 식탁을 훨씬 벗어난 곳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늘 2부에서는 허브가 약이 되고 술이 되고 향기 자체가 치료가 되는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17세기 초 샤를 드 로름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새부리 마스크. 당시 의학의 주류 이론은 미아즈마, 즉 나쁜 공기가 병을 옮긴다는 생각이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니까 나쁜 공기를 막으려고 부리 안에 향기 나는 허브를 가득 채운 거죠. 라벤더와 민트를 채워 넣은 건 감염을 과학적으로 막는다기보다 당시의 믿음과 위생 감각이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지금은 역사적 상징물이자 의학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이 가면이 이탈리아에서는 전시용 소품이나 기념품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요. 허브가 약으로 쓰인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됐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많은 수도원이 치료와 약초 지식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수도사들은 수도원 정원의 허브를 재배하면서 라벤더를 소독 목적으로, 카모마일을 진정 용도로, 로즈마리를 혈액순환에 좋다고 여겨 약용으로 활용했어요. 지금의 처방전 자리에 허브 처방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허준이 1613년에 완성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최고의 한방에서예요. 약 1300여 종으로 알려진 약재 중 상당수가 잎과 줄기를 쓰는 허브 계열이에요. 동의보감에는 박하가 머리와 눈을 가장 시원하게 하고 풍열 두통을 치료하며 심장의 열을 없애는 중요한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박하는 민트류와 같은 꿀풀과 식물로 향과 약용에서 서양의 민트와 유사한 역할을 했어요. 동서양이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식물을 약초로 활용해온 거죠.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 들어보셨죠? 창포도 동의보감에 수록된 방향성 약재예요. 전통적으로 뿌리를 소화불량이나 기관지질환의 약용으로 쓰고 창포 뿌리를 술에 담가 창포주로 만들기도 했어요. 향기 나는 식물을 약이자 청결문화로 동시에 활용한 거예요. 한약방에 들어서면 풍기는 그 달콤하고 깊은 향, 당귀향이에요. 동의보감의 혈 관련 증상에 널리 쓰인다고 기록된 당귀도 잎에서 강한 향이 나는 허브 식물이에요. 서양에서 로즈마리를 고기 요리에 넣듯 당귀로 잡내를 잡고 향을 더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수도원 약방에서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썼다면 조선의 의원들은 박하, 창포, 당귀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동서양의 약초 문화는 달랐지만 향기 나는 식물을 약과 생활제로 함께 활용했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허브로 한 가지를 더했어요. 바로 술이에요. 수도원에서 허브를 알코올에 담가 만든 약용주가 오늘날 고급 리큐르의 원형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샤르트레즈예요. 프랑스 알프스 그랑드 샤르트레즈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술로 130가지가 넘는 허브를 알코올에 침출해서 만들어요. 처음에는 엘릭서, 불로장생의 약으로 불렸다가 맛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도 레시피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수도사가 레시피의 절반씩을 나눠 갖고 있어서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서로 다른 수도원에서 지낸다고 해요. 프랑스 정부가 한때 수도원을 강제로 국유화하면서 레시피를 빼앗으려 했는데 수도사들이 허브를 전부 불태우고 설비를 들고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정부는 재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가 바에서 마시는 허브 리큐르 한 잔에 수백 년 된 수도원 약방의 레시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허브의 향기 자체가 치료가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로마테라피예요.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1920년대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예요. 가트포세는 가족이 운영하는 향수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험 도중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손을 담갔는데 상처가 놀랍도록 빠르게 아물었어요. 이 경험이 그를 허브의 의료적 가능성을 연구하는 길로 이끌었고 1928년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우연한 화상 사고 하나가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 허브에서 추출한 고농도 향기 성분이에요. 허브에는 향기 성분을 저장하는 선모나 분비 구조가 있어서 손으로 비빌 때 향이 강하게 퍼지는 거예요.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만들려면 라벤더 꽃이 수십 송이가 필요할 정도로 농축된 성분이에요. 아로마 테라피는 이 향기 성분이 코를 통해 기분이나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보완요법이에요.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나 기분 전환 같은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예요.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게 포풀이에요. 말린 허브와 꽃잎, 향신료를 섞어서 항아리나 천주머니에 담아 향기를 오래 발산하는 방향소품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향기로운 꽃과 식물을 건조시켜 실내 장식과 향기 문화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후 십자군 원정을 거치면서 향료 교역이 활발해지고 포풀이가 유럽 전역의 실내 향기 문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17세기 프랑스에서는 포풀이가 귀족 사회의 실내 향기 문화로 널리 쓰였어요. 봄부터 여름 내내 허브와 꽃잎을 채취해서 굵은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 층층이 쌓아 발효시키는 방식이에요. 가을에 계피, 정향, 오렌지 껍질 같은 스파이스를 섞어서 향을 보강하고요. 허브와 스파이스가 식탁 밖에서 다시 한번 손을 잡는 순간이에요. 포풀이는 당시 귀족들의 사치품이기도 했어요. 단순한 방향제가 아니라 어떤 허브와 꽃을 쓰느냐가 취향과 품격을 드러내는 문화였거든요. 포풀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프랑스어 포풀이는 여러 재료를 섞은 냄비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허브와 꽃잎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과정이 여러 재료를 한데 끓이는 것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뒤섞인 혼합물이라는 뜻이 지금도 영어에서 잡다한 모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침실에 두는 디퓨저, 요가 스튜디오의 인센스 스틱, 욕실 안쪽 아로마 캔들, 이 모든 게 포풀이에서 이어진 거예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허브의 향기로 공간을 바꾸고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려는 생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투덜이 군 TV에서는 허브가 식탁을 벗어나 걸어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어요. 역병의사의 새부리 마스크 속 라벤더, 동의보감 속 박하와 창포와 당귀, 알프스 수도원의 비밀 허브술, 화상사고 하나에서 탄생한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고대 로마의 향기 문화에서 이어진 포풀이까지. 허브 한 포기가 식탁에서 약장으로, 술병으로, 향기로 이렇게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투덜이 군 TV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